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욕망은 때로는 타인의 악의보다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겉으론 화목한 척 웃으면서도 속으론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는 게 바로 가족이더군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진심이라는 빛은 언젠가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통해 제가 겪은 배신, 절망, 그리고 구원의 기록입니다. 잊히지 않는 눈물과 고백, 그리고 한 장의 유언장이 저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여성복 편집숍을 30년 넘게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구제시장 한 귀퉁이, 낡은 천막 아래서 헌옷을 손질해 파는 것부터 시작하셨다고 해요. 고무줄로 단을 수선하고 다리미로 칼같이 주름을 잡아대 파는 재주가 워낙 좋으셔서 어느 날은 한 고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헌옷이에요? 새 옷보다 낫네요. 그 말이 시어머니를 웃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구제 옷 장사에서 시작해 점차 일본 수입 브랜드, 이탈리아 재킷, 프랑스산 원피스를 취급하게 되었고 마침내 청담동 골목에 본인 이름을 딴 여성복 브랜드 매장을 열게 되셨습니다. 옷도 사람도 디테일이 중요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돼. 단추 하나, 스티치 한 줄, 주름 한 겹까지. 그게 전체를 좌우하는 거야. 그 말이 시어머니의 삶의 철학이자 장사의 철학이었습니다. 장사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셨어요. 옷 고르는 손길 하나, 고객과 눈 마주치는 시선 하나까지 무척이나 치밀한 분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을 때 저는 감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친정은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동네 반찬 가게를 하시며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 결혼 준비 당시엔 혼수는커녕 예단비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결혼식 비용도 대부분 남편 쪽에서 부담해야 했어요. 그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려서 저는 약속이라도 하듯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단번에 안아주셨습니다. 나는 옷값 안 봐. 옷걸이가 중요하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너는 딱 봐도 마음이 반듯한 아이야. 넌 우리 집에 복이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꾸벅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친정엄마에게서조차 받아본 적 없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친정엄마 이상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2번은 전화를 드렸고 가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주저없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스마트폰과 SNS에 약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드렸고 신상 입고 사진도 제가 찍고 편집해서 올려드렸어요. 손님이 오면 우리 둘째 며느리가 다 해준 거야. 라며 자랑하시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가끔은 둘이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옷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80년대 유행했던 파워숄더에 대해, 저는 요즘 유행하는 오버핏 재킷에 대해 얘기하며 서로의 감각을 존중했어요. 너처럼 디자이너가 되지 않은 게 참 아쉬워. 감각이 살아있거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는 자식들보다 저를 더 믿는다고까지 말씀하셨고 실제로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면 꼭 저에게 먼저 의논하셨습니다. 우리 사이는 그야말로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이자 엄마이자 인생 선배 같은 관계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토록 빛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상에 누우셨을 때 저는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새벽 6시면 일어나셨습니다. 전날 매출 정산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준비하시던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기에 그 루틴이 멈췄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누워 있을게.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강단 있던 분이 하루를 포기하시다니요. 저는 단순한 피로라고 믿고 싶었지만, 며칠 후 어머니는 집안에서도 자주 휘청거리기 시작하셨고, 말끝을 자꾸 흐리셨어요. 병원 검진 결과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뇌경색, 이미 미세한 마비 증상이 진행 중이었고, 언어 장애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남편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동시에 말했지요. 우리 집으로 모셔야지. 하지만 뜻밖에도 그날 밤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가 어머니를 모시는 건 너무 무리야. 너희는 맞벌이잖아. 아이들도 어리고. 그렇게 시작된 말은 결국 우리가 모실게로 끝났습니다. 그 말이 낯설기도 했지만 고맙기도 했습니다. 평소 무심하던 형님이 먼저 그렇게 나서다니요. 그래도 큰 며느리잖아. 어머니는 내가 잘 챙길게. 형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나만큼이나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남편도 형이 저렇게 나서줄 줄 몰랐네. 그래도 고맙다. 하며 안도하는 눈치였죠. 며칠 뒤 어머니는 큰아들 집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자주색 머플러와 새로 산 극세사 이불 세트를 직접 싸드렸고, 저는 두 손으로 형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잘 부탁드릴게요. 진심이에요. 형님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방에 햇빛이 참 잘 들어와. 오전에 창문만 열면 따뜻한 기운이 꽉 차.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큰아들 집으로 이사하시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조용했습니다. 형님은 매주 문자로 어머니의 상태를 간단히 알려줬고, 가끔은 사진도 하나 보내주셨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시거나 소파에 기대의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딘가 낯설고 멀게 느껴졌지만 병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전화를 하면 형님이 항상 받았고,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는 일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지금 주무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물리치료 받느라 정신이 없어. 그런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납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아프셔도 괜찮다고 웃던 분이셨고, 병 중에도 밝은 목소리로 밥은 잘 먹었니? 를 먼저 묻는 분이었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어머니 방에 설치해둔 디지털 액자, 사실은 몰래 보기 위한 홈캠 기능이 숨겨진 장치였는데 며칠째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인터넷 연결이 끊긴 걸까 싶어 형님께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계에서 소리 나는 걸 싫어하셔서 내가 잠깐 꺼뒀어. 그때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불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형네 집에서 엄마가 저렇게까지 힘들어질 분이 아니잖아. 뭔가 이상해.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우리는 디지털 액자에 숨겨둔 홈캠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10시 아이들을 재우고 핸드폰을 켠 우리는 액자와 연결된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 침대에 거의 누워있다시피 앉아 계셨고, 형님은 차가운 말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좀 도장 찍으세요. 이거 그냥 서류예요. 아들한테 가게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하면 어머니 병원비도 못 내요. 이러다가 요양병원 가야 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형님은 한숨을 쉬며 다시 서류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버티시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다 끝나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가 바라는 마지막이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요. 그 장면을 보는 내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도 못하고 침대 위에 마른 나무집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꺼진 후에도 핸드폰을 손에 든 채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린 어머니를 다시 데려와야 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전날 밤 홈캠으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형님 부부의 행동이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나 오해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강요 정도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판단력이 흐릿한 상태고 저 장면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화면을 반복해서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관건이겠지만 지금 이 영상만으로도 조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손에 힘이 풀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머니는 그 방 안에 혼자였던 걸까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홈캠을 켰습니다. 형님은 어머니에게 아예 음식을 들고 가지 않았고 아주버님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물 한 모금 없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경찰에 신고를 넣었고 복지센터와 연계된 노인학대 신고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함께 아주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형님은 문을 열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웬 경찰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보여준 영상과 신고 서류를 본 순간 형님의 표정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그냥 가족 간의 일이지. 경찰까지 물을 일이야?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노인학대와 감금, 재산, 강요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상황 확인 후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말에 형님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주버님은 연거푸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 침대에 여전히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우리가 들어서자 아주 천천히 눈을 떴고 저를 보자마자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왔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아주 작고 느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너무 무서웠다. 하루하루가 그날 경찰은 형님 부부를 현장에서 연행했고 어머니는 구급차를 타고 저희 집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거실에 들어오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 저런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나는 너희에게 남기고 싶다. 마음까지 함께 남기고 싶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첫날 밤 저는 어머니 손을 붙잡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자다 깨어서 숨을 헐떡이며 두리번거리시는 어머니를 달래며 저는 몇 번이고 약손으로 등을 쓰다듬었고 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반복하면서 제 안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감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처음으로 편하게 잠든 어머니 얼굴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요. 며칠 후 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말투와 눈빛에는 예전의 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게 있어. 말씀을 꺼내신 어머니는 작은 금고 열쇠를 내밀며 안방 옷장 속 서랍 깊은 곳을 가리키셨어요. 열쇠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최종 유언장이라는 글씨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저기 적힌 대로 다 해줘. 나는 너희에게 고맙고 또 미안해서. 어머니는 말씀을 다 잊지 못하셨지만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청담동 매장 건물, 본인 명의 통장, 주식과 정기예금, 그리고 상표, 등록권까지 모두 저희 부부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하셔도 괜찮으세요? 어머니 혹시라도 후회하시게 되면. 그러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큰아들은 진심이라는 게 없어. 넌 내 말 들어줬고 내 눈물을 닦아줬어. 넌 내 딸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금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도 해준 적 없던 말이었고 저는 그 순간 정말 어머니의 딸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공증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공식 문서로 정리했고 어머니의 뜻대로 모든 절차가 준비되었습니다. 형님 부부는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연락을 해왔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본 모습이 진짜야. 나는 그걸 봤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재산이 우리에게 넘어왔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을 했고 그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 돈은 어머니의 고통과 눈물의 무게다. 그리고 그 결심은 우리 인생의 다음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유언장이 공증되고 모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저희 부부는 긴 시간 동안 그 재산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청담동 건물의 월세는 그대로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왔고 통장에 찍히는 이자조차 우리에게는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 생활비로 쓰는 게 맞을까? 남편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어머니의 생애였어. 그걸 우린 다시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해.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입고 만졌던 옷들, 가게 진열대에 남아있던 어머니의 손글씨 가격표, 손때 묻은 줄자와 낡은 바느질 세트까지 하나하나 꺼내보며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재산은 어머니를 기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며칠 후 우리는 변호사와 건축사, 곡지 관련 전문가를 만났고 무인학대 피해자 보호센터 설립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김영희 보호센터, 어머니의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청담동 매장은 외관을 그대로 보존한 채 내부를 전면 리모델링했습니다. 1층은 노인심리상담실과 응급진료소, 2층은 쉼터와 간병 공간, 3층은 숙소와 회복 프로그램 공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공간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옷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정리하지 못했던 코트 한 벌이 걸려 있었고 주머니엔 손글씨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옷은 나중에 꼭 좋은 사람에게 넘어갔으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품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센터 개관식 날 우리는 간판을 걸며 조용히 어머니 사진을 건물 한편에 모셨습니다.
카라멜색 코트를 입고 활짝 웃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그 공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를 진심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해냈어요.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처음으로 상속받은 통장에서 센터 운영비를 정식으로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인생이었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앞으로도 수많은 어르신들의 희망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센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마다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립고 여전히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픔보다는 따뜻함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 직원분이 서류 정리를 하다가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유품 중 하나였는데 미처 정리되지 못한 작은 나무함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 반쯤 쓴 수첩,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짧은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처음 널 봤을 때 난 내 눈빛에서 진심을 봤단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너는 처음부터 내 마음을 열게 했어. 엄마도 못 해준 걸 너는 내게 해줬고 너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어. 내가 겪은 고통을 너희가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너는 다 알게 되었구나.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나를 다시 품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는 상이 아니야. 너는 이미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다. 그걸 기억해줘. 사랑한다. 우리 딸, 시엄마가. 저는 편지를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보처럼 이토록 오래 기다려야만 들을 수 있었던 말들이 거기 다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한테 뭘 받았다고 생각해?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삶을 받았어. 진짜 어른으로 사는 법을. 우리는 다시 어머니 사진 앞에 서서 작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젠 고통도 상처도 다 놓고 가셨을 어머니에게 말이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선물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돈이 아닌 신뢰를, 재산이 아닌 이름을, 상처가 아닌 온기를 말입니다. 센터가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어느 날 아치금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의도적으로 멀리했던 번호. 형님이었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예상외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 미안하단 말밖에 못하겠어. 그 목소리는 우리가 알던 오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고개를 젓고 소리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눈이 멀었어. 돈이, 욕심이 나를 잡아먹고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상처는 깊었고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기엔 마음이 아직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며칠 뒤 형님이 센터 앞에 찾아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였지만 눈빛만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들어가도 될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형님은 센터 내부를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상담실 앞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론 용서는 상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거려. 형님, 저희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곳을 지켰어요.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요. 형님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형님은 익명으로 센터 운영 기금 일부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이 언젠가는 닿는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위로 피어난 회복의 흔적들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적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도착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가장 강한 울타리가 되지만 때로는 가장 아픈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저는 그 진심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처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끝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